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촬영하는데 지장이 있으시죠? 제가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못 오신 분들은 영상을 또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반갑고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이제 인사 말씀 삼아 드리면, 어제 봉화마을에 권양숙 여사님한테 전화 드렸어요. 못 간다고. 네.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니 돌아가셔서 한번 빠졌고, 그거 빼고는 이제 14년 동안 계속 갔는데, 이번에는 목포 가야 돼서 못 간다고.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또 대통령님 저 못 가고요, 목포에 가서 강연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 갔다 왔나? 그러셨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래 다음에 혼자 조용히 왔다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랬고, 저 실제로 제가 23일 날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 속으로 살짝 고민을 했죠. 근데 괜찮겠다. 추도식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목포에서 시민들하고 만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좋아하는 대통령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강의를 잘 안 다니거든요, 요새. 이제 주로 제가 활동을 별로 안 하고 조금 방송에 가끔 나가거나 아니면 작업실에서 그냥 책 읽고 글 쓰고 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 황지우 선생님이 제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 할 때 그 봉화마을에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 만들었거든요. 그때 그 기념관의 전시 텍스트를 다 하셨어요. 예, 제가 이사장 하는 동안 그 준비를 다 같이 해서 너무 감사하고 늘 그래서 신세 갖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강연을 안 다니는데, 황지우 선배님이 좀 와달라 그러면 제가 그래서 작년에 광주도 한번 갔고요. 이번에 목포 오게 됐는데, 2번 왔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안 들어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 말씀 드리고요. 오늘 사실 우리 현대사 중에서 우리가 그리워하는 돌아가신 2분 대통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러 왔는데, 사실 이제 과거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과거를 돌아보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좀 답답하시죠? 화딱지 나죠? 걱정되시죠? 미래가 좀 어두워 보이고,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 보이고, 미래가 앞이 안 보인다. 앞으로 어떻게 되지? 3년 가나? 가도 괜찮나 우리나라? 이런 걱정들 하시잖아요. 이럴 때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등대로 삼아서 항해를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판단이 잘 안 설 때 과거를 돌아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점에 우리 현실은 과거가 쌓여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과거의 결과예요, 지금 이 현재가. 그러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과거의 연장선에서 밀고 나가면서 미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있고, 과거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흘러왔던 흐름이 있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이것들을 생각하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좀 봐야 됩니다. 보다 보면 어떤 결론을 얻게 되냐 하면요, 제가 나의 한국 현대사에서도 그런 말을 썼는데, 아무리 좋은 시기도 살다 보면 좋은 때도 있고 좋지 않은 때도 있는데, 아무리 좋은 때도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그 점을 역사는 가르쳐준다. 지금이 되게 좋으면 이 좋은 시기가 계속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좀 더 오래 갈 수 있거든요. 마치 지금 이 좋은 시간들이 영원히 갈 것처럼 생각하면 갑자기 끝납니다, 그게. 그리고 지금이 되게 좋지 않게 느껴져요. 그럴 때 역사를 보면 지나갈 거야, 그렇게 역사가 말해줘요.
곧 지나갈 거야 이렇게 말해줘요. 이 나쁜 시간들, 좋지 않은 시간들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 그것도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미 세상을 떠나신 두 분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간들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온 거예요. 이제 우선 과거를 총체적으로 한번 이제 우리 황지우 선생님 아까 한 20분 넘게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제가 하고 그 뒤에 나눌 얘기들이었는데 미리 좀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얘기는 좀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 30-40분 정도 저 혼자 말씀드리고요. 그 뒤에 둘이서 남은 질문들이 있어요. 저한테 하실. 그걸 좀 소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좀 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도 좀 듣고 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괜찮겠습니까? 예. 이 그래프는 뭐냐 하면 1954년부터 2019년까지 제가 더지 2023년까지 해야 되는데 요새 바빠가지고 딴 작업하느라고 이거 뒤에 아직 보충을 못하고 이제 몇 년 전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과거 얘기니까 별 상관은 없어요. 오늘은 자 1954년부터 해놨는데 이게 뭐냐 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에요. GNI라는 거는 1인당 국민총소득 뭐 GDP, GNP, GNI 여러 개 있는데 다 비슷한 거예요. 이제 국제 비교를 되게 GNI로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왔고요. 이거는 이제 한국은행 통계에서 제가 그래프로 만든 건데, 저 1954년을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안 보이죠? 예, 저게 60달러, 60달러여서 안 보여요. 지금 밑에 땅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1954년은 전쟁 끝난 다음 해예요.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 해에 대한민국이 어떤 상태였냐 하면 전 세계의 모든 국가 중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뭐 아프리카의 토고 이런 데가 우리보다 조금 높았어요. 아시아의 필리핀 우리나라 2배였습니다. 그 2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못 올라와요. 안 올라옵니다. 1959년까지 그대로예요. 제가 태어난 1959년에 60달러, 65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잘못한 게 뭐냐 하면, 물론 많은 국민들을 죽이고 전쟁에 대비하지도 않고 전쟁 터지니까 먼저 도망치고, 도망쳤다가 돌아와서 도망 못 가고 있던 사람들을 부역자로 몰아서 막 죽이고 독재하고, 그 국민들한테 쫓겨났잖아요. 쫓겨날 때도 총 쏴서 수백 명이 죽고 다치고 그랬습니다. 그런 많은 잘못을 했지만 최고로 잘못한 거는 경제 발전에 대해서,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발 계획까지 만들어서 줬는데 그거는 공산당이나 하는 거라고, 국가가 나서서 경제에 개입하는 거는 공산당이 하는 거라고 안 했습니다.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잘못한 거예요. 그거 하고 국민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고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독재를 했습니다. 그 두 개를 한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아까 우리 황지우 선생님이 5.19과 4.19와 5.16이 이란성 쌍둥이라고 이제 제가 책에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승만 시대가 낳은 쌍둥이예요. 하나가 4.19, 하나가 5.16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를 한 거에 대한 반작용이 4.19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거에 대한 반작용이 5.16이었어요. 둘 다가 우리 현대사의 일부예요. 그러고 나서 보시면 1960년에 4.19가 났고 1961년도에 5.16이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고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으로 권력을 잡았고 1979년까지 대통령을 했습니다. 18해 동안요. 그 기간에 이 막대 그래프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까지 갔습니다. 65달러에서
$1,000까지 갔어요. 그래봤자 별건 아니죠, 그죠? 땅바닥 위에서 살짝 뜬 정도예요. 그래도 저 시기에 사람들이 밥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보면 여전히 박정희 대통령이 한 2등점 나와요. 뭐 이제 과거에 일 잘하는 대통령, 좋아하는 대통령.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저 시기에 농업 중심의 전통 사회였던 대한민국이 중화공업까지 가지고 있는 산업국가로 올라온 건 맞거든요. 독재적인 방법으로 했지만 원래 박정희 장군은 그 약속을 하고 쿠데타를 했어요. 쿠데타를 하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민주주의 하겠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자기가 한 약속을 충실히 지켰어요. 그렇죠? 그리고 1979년도에 11.6이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그 다음에 아무도 부탁 안 했는데 구국해달라고, 나라 구해달라고 부탁을 아무도 안 했는데 전두환이 나와가지고 구국의 결단을 해버렸어요. 저때 민주주의가 이루어졌어야 돼요. 1980년에요. 근데 괜히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군부 독재를 7년 연장을 했죠. 더 8년, 80년까지 하면 8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 기간에 경제가 이제 위로 뜹니다, 이렇게. 저걸 이제 비행기의 이동 궤적, 이제 이 그래프의 꼭지점을 모아서 선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저 막대 그래프 1인당 국민소득의 높이를 점 찍어서 연결한 거거든요. 보시면 1954년부터 땅바닥에 붙어 있다가 1970년 정도 가면서 비행기로 치면 바퀴가 땅에서 떨어져요. 고도가 높지는 않은데 막 달린 거예요. 막 땅바닥 위를 달려가지고 앞바퀴가 뜨고, 저때, 그리고 1979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할 때는 비행기 동체가 다 떴습니다. 저때 국민소득이 아주 높아지지는 않았지만 땅바닥에 끼고 있던 대한민국 경제를 일단 날아가게 만든 거예요. 그 점이 박정희 정부가 18년 동안 해서 이룬 거의 유일한 성과입니다. 다른 거는 성과 없어요. 거의 유일한 성과입니다. 복지정책이고 뭐고 거의 없습니다. 딱 저거 하나예요. 그러고 나서 전두환이 쿠데타를 하고 본격적으로 고도가 올라간 거는 민주화 이후예요. 1987년 이후요. 노태우 정부 시절,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시절 막 올라갑니다. 저때 이제 과속해가지고 YS 대통령이, 아니 비행기를 이륙시킬 때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막 제트 엔진이 막 연료를 태워서 분사해가지고 막 달려야 뜰 거 아니에요. 뜨고 나면 그 다음에 조종을 잘해야 되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조종 미숙이셨어요. 그분은 업적이 많은 분이거든요. 이 정치군인 집단을 척결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군사 독재의 공포에서 완전 해방시킨 분이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금융실명제, 공직자 재산 등록 이런 거를 눈치채면 저항이 있을까봐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밀어붙였잖아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 업적이 있는 분인데 문제는 조종 실패, 조종 미숙으로 비행기가 저렇게 꼬라박았어요. 저렇게 1998년도에. 자, 김대중 대통령이 저때 집권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좀 주춤주춤했지만 쭉 올라갑니다. 다시 비행기가 위로 다시 고도를 올립니다. 그 뒤에 누가 왔죠?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습니다. 2007년까지 쭉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2009년도에 우리 경제대통령을 표방했던 MB께서 집권하신 다음에 리먼 브러더스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다시 떨어지죠. 그리고 겨우겨우 올라가서 원상회복 정도 시키고 나서 퇴임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해서 별로 못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 뭘 알 수 있냐 하면 경제는 보수가 잘해, 이게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1인당 GNI를 기준으로 민주화 이후에, 그러니까 전두환까지는 독재 정권이니까 우리 국민이 선택한 권력자가 아니에요. 1987년 노태우 대통령 이후에 보면 대통령이 취임했던 그때의 1인당 국민소득하고 퇴임하던 마지막 해의 1인당 국민소득을 달러 베이스로 비교를 하면 제일 많이 올린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많이 올렸습니다. 80%. 집권했을 때 물려받은 1인당 국민소득에서 퇴임할 때 마지막 해에 1인당 국민소득이 80%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가 김대중 대통령이세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저 달러로 표시한 국제 비교를 할 수 있는 저 그래프로 보면 국민 경제를 누가 제일 잘 꾸려 나갔냐 하면 가장 진보적이었던 두 대통령이 제일 잘 꾸렸습니다. 경제는 보수가 잘해? 거짓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그래프를 보여드린 거는 저 1인당 GDP 그래프, 1인당 국민소득 그래프를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그냥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 미만일 때 뭘로 밥을 하냐? 나무 떼서 밥합니다. 나무 떼서 밥해요. 가재도구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감에 따라서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교통수단 타고 다니는 거, 집을 짓는 재료까지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보시면 김대중 대통령이 두 가지를 하셨어요. 이제 경제를 잘 관리하신 것은 기본이고요. 뭘 하셨냐 하면 지식 기반 사회. 여러분 길류의 김대중 그 다큐 영화 개봉할 무렵에 조금 홍보 영상들이 나온 게 있는데 그때 어떤 게 나왔냐면 교도소에서 그 미국 망명 가시기 전에 교도관 앞에 앉혀놓고 저기 말이야 요새 미국에서는 말이야 무슨 센터가 있어 데이터 센터가 그러고 뭐 집에서 뭐 좀 기계를 하나씩 놓고 뭘 하는데 그게 다 인터넷 얘기입니다. 인터넷 얘기하고 데이터 센터 서버 그런 얘기들입니다. 전부 다. 그다음에 개인용 컴퓨터. 그때가 1980년대 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이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읽으신 거예요. 거기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하시는 영상이 있습니다. 흑백 영상이. 그 생각을 5.18 나고 나서 그 감옥에 계실 때부터 하신 거예요. 계속.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 나라 경제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과학기술인력 양성 사업을 시작한 게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그게 브레인 코리아 21이라고 그래서 BK21 사업이라고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 한국통신을 이제 국영기업에서 공기업으로 바꾸면서 광통신망을 전국에 깔았죠. 우리는 도시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수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선진국으로 만든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세요. 이 지식 기반 사회, 정보통신혁명에 우리나라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를 깐 분이세요. 두 번째가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전까지는 민주주의 국가인지 아닌지가 좀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냐 독재냐를 가르는 기준이 뭐냐 하면 다수의 국민이 마음먹었을 때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권력을 교체할 수 있으면 민주국가, 그게 불가능하거나 그 제도가 없으면 독재국가예요. 우리 87년도에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안 되네 이게. 87년도에 노태우 뽑죠. 92년도에 김영삼 뽑죠. 김대중 대통령은 71년도에 떨어지시고 3번 떨어지셨어요. 안 되잖아요. 그게 돼야 비로소 민주주의 국가라는 증거가 되는데 가능은 한데 실제로 되지는 않았어요.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셨죠. 그러고 나서 정말 독재와 본격적으로 이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주어졌습니다. K-팝이니 뭐니 하는 것들이, 한국 영화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의 자유를 누리면서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저는 지금 문화산업 또는 소프트 파워라고 말하는 이 한국의 발랄한 문화, 이것을 시작한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봐요. 물론 국민소득이 저 정도 올라와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죠. 과거로부터 쌓아져온 토대 위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1924년생이세요. 호적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뭐 기록상으로는 1924년생이세요. 저희 아버지가 1921년생이셨으니까 저한테는
우리 아버지 뻘 되는 분이죠. 노무현 대통령은 1946년생입니다. 두 분이 22년 정도 차이 나세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저한테는 막내 삼촌 아니면 큰형 정도 나이죠. 노무현 대통령은 저하고 거의 같은 세대예요. 노 대통령이 이걸 이어받으셨어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뭐 하셨지? 아니 좋은 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다 하셨잖아요 이미. 노무현 대통령은 뭐 하셨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언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시대 정신이 어쩌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정치 비평, 선거 비평을 좀 하니까 나가면 이번 선거의 시대 정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막 해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무슨 선거 때마다 시대 정신을 물어봐. 시대 정신이 선거 때마다 변하는 거요? 선거는 4년마다 한 번씩 하고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한 번씩, 국회의원 총선은 4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때마다 달라지는 게 시대 정신일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죠. 시대 정신이라는 거는 최소한 한 세대 이상 또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한 사회의 기본 가치, 목표, 이상, 이게 될 수 있는 것이 시대 정신이죠. 시대라는 것이 4년 단위로 시대를 구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노무현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게 없냐 하면, 김대중 대통령 때 이미 시대 정신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그거를 넘어서는 시대 정신이 없어요. 이 한국 현대사를 만든 인물 두 사람은 박정희, 김대중이에요. 박정희, 김대중이에요. 산업화, 민주화. 딱 두 사람입니다. 이 한국 현대사를 만든 인물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박정희는 독재를 하면서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만들었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또는 뭐 그 이전의 정치인, 해방 직후부터 정치를 하셨으니까, 뭐 5.16 나기 직전에 처음 국회의원 되셨고 그런 분이니까 쭉 정치를 하신 분이죠.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이 두 개를 우리가 해냈는데, 이 두 개가 우리 현대사예요. 이 두 개, 현대사의 두 바퀴를 만든 인물이 박정희, 김대중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15년 전이에요. 이명박 씨가 뭐 기업인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기업인 출신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멀쩡한 강파에 치고 막 콘크리트 바르고 이럴 때입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뭐라고 하셨냐 하면, 두 분 다 전직이셨죠. 3대 위기론, 3대 위기를 말씀을 하시고 같이 손잡고 뭔가를 하자고 하셨어요. 그때 3대 위기가 뭐냐? 민주주의 위기, 민생 위기, 남북관계 위기, 세 가지였습니다. 이게 왜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보고 우리 전직들이지만 함께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냐 하면, 시대 정신이 위협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현대사를 관통해온 시대 정신은 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민주주의, 두 번째가 민생, 세 번째가 한반도 평화예요. 이거 말고 뭐 있습니까? 저는 우리 현대사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정치학 교과서며 뭐 아무리 봐도 이 세 가지 이외에 우리가 시대 정신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가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약간만 더 이렇게 들어가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저 민주주의, 민생, 한반도 평화를 언제부터 말씀하셨냐 하면 1971년 대선 때는 이미 확고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 초부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가 지향해야 하고 또 우리 국민이 가장 간절히 원했던 세 가지, 그게 저 세 가지입니다. 저게 시대 정신이에요. 그동안에 그럼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은 뭐냐? 누가 저 시대 정신을 잘 대변하고 있으며 누가 저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 방법을 잘 제시했느냐, 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저 세 가지의 시대 정신을 제시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무엇으로 그걸 구현했냐 하면, 첫 번째 민주주의는
평화적 정권 교체를 실제 이루셨잖아요. 저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민주주의다 아니다를 확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민주주의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정도죠. 그러니까 1997년 대선에서 12월 대선에서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스스로 생각에도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가 된 것 같고, 국제사회에서도 저기 봐, 저기 막 탱크 안 굴러다니고 정권이 교체됐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완전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민주주의 사회로 진입시키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고, 실제로 민주주의 사회로 진입했음을 확인한 당사자가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이에요. 두 번째는, 민생은 그냥 민생이 아니에요. 요즘 정치인들이 민생하는 게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의 민생은 중산층과 서민의 복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민주당, 그러니까 그 전에 1971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셨고, 1987년에 정계 복귀하면서 이제 1987년에 다시 연금 풀리고 정계 복귀하시면서 평화민주당을 만드셨죠. 늘 그 본인이 만든 정당을 중도개혁주의 정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중도개혁주의요. 중도개혁주의 정당이라고 그러고,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생이라는 개념은 이제 국가는 자기 혼자 잘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신경을 안 써도 돼. 자기 혼자서 잘 해치고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국가는 챙겨야 되는 거야. 그 개념이에요. 그게 민생 개념입니다. 이제 민생을 책임질 정치 주체로 정당을 만들었고, 그게 민주당이고요. 민주당의 노선을 중도개혁주의라는 이름으로 정했고, 그다음에 그 중도개혁주의 정당 민주당은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냐?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정식화한 시대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 주체로 민주당을 만든 거고요. 세 번째가, 이거 막 넘어간다. 세 번째가 한반도 평화예요. 이거는 햇볕 정책, 이거 이제 당연히 트레이드 마크죠. 그 다음에 국가연합론, 일국 이체제.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이 체제는 다르더라도 국가연합을 만들어서 전쟁 위기를 완전히 없애고, 전쟁 위험을 없애고, 둘이 협력하면서 같이 공동 번영해보고, 세월이 많이 가서 우리 합치자, 이렇게 서로 생각이 합의가 되면 그때 합치면 되니까 서둘러서 국가를 합칠 생각을 하지 말고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면서 연합해보자. 이제 북한이 연방제를 쭉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김일성 때부터. 그래서 6.15 정상회담,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 하셨을 때 북한의 연방제의 낮은 단계하고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가연합을 하는 것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함께 상의하기로 했다, 이런 합의조항이 들어오죠. 이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 한반도 평화라는 시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찾아낸 방법이에요. 유일하게 올바른 방안은 아니죠.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죠. 저렇게 국가연합을 해나가면서 주변 4대국의 평화 보장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안을 내셨어요. 여하튼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될 시대 정신이라는 건 저때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저 세 가지 모두가 위기가 왔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들이 힘을 합쳐서 국민들과 함께 이걸 바로잡아 보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5월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고요. 그 굉장히 우셨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분향소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해 또 몇 달 안 돼서 또 서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애달파하셨을까 이렇게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은요, 김대중 대통령하고 비교를 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산에 가면 되게 이쁘게 잘생기고 높은 봉우리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설악산 가면 뭐죠? 대청봉. 지리산 가면 천왕봉. 그죠? 무등산 가면 입석대. 뭐 다 그거잖아요. 유달산도 뭐 있나요? 유달산은 조그만 산이라. 사람들은 봉우리를 좋아해요. 잘생긴 봉우리요. 높은 거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존재냐면 삐쭉 솟은 봉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은 그 밑에 받치고 있는 산맥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고도를 높인 분이세요. 이렇게 아주 멋진 봉우리는 평지에 솟지 않거든요. 우리 백두대간, 지리산 이런 데를 가보면 저 밑에서부터 높아지기 시작해요. 쭉 높아져 갑니다. 그 연봉이 쭉 이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가 우뚝 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만 바라보죠.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 물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1등이세요. 김대중 대통령 3등이세요. 박정희 다음으로. 왜냐하면 잘 안 보이거든. 잘 안 보여요.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이 봉우리가 안착해 있는 그 높은 지대를 만든 게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별로 이쁘지도 않은 것 같아. 그렇지만 저 두 분의 관계를 비교를 하면 연이어서 대통령을 하셨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산맥 같은 분이세요. 산맥. 그리고 그 산맥이 이렇게 흐르다가 봉우리 하나가 팍 솟았는데 그게 그 봉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노무현 대통령이 되게 잘 아셨어요. 그래서 사적인 모임에서도 DJ라는 표현을 절대 쓰신 적이 없어요. 항상 사석에서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통령님이, 김 대통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언론에서 흔히 쓰는 DJ 이런 표현을 절대 안 쓰셨어요. 그러니까 아신 거죠. 그렇게 해야만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97년 대선 직전에 꼬마 민주당하고 뭐 이렇게 하던 걸 접고 이제 소위 김대중 당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두 분 관계는 그렇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뾰족하게 보이는 게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보이냐 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집권을 하셨고 연세가 굉장히 많이 드시고 나서 드신 상태로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하셨어요. 경륜과 이런 것들은 시야는 굉장히 넓은 분이셨지만 에너지가 부족하셨다고요. 그래서 국가 경제도 엉망이었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막 찾고 뭐 기성의 어떤 것들을 막 깨뜨리고 이런 걸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망해버린 국민 경제를 살려내고 IMF에 빚 갚고 그리고 멀리 내다보고 꼭 필요한 거, 내다볼 때 필요한 거, 광통신 깔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하신 거죠. 누구랑 막 싸우고 이런 거 안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시점에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드러지는 거죠. 뭐 검사들 불러놓고 토론도 막 하고 이런 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 정신은 같습니다. 같은데 상황이 달랐어요. 그리고 사람이 달랐어요. 사람이 어떻게 달랐는지는 제가 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방법론이 좀 달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하고 사람도 다르고 대통령이 됐을 때 나라의 상황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방법론도 달랐던 거죠.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우선 권위주의 타파, 이 권력기관 민주화 이런 거 엄청 하셨어요. 그죠? 검찰, 뭐 국정원, 뭐 이런 데들요. 권력기관 민주화 이런 거 많이 하셨고요. 뭐 대통령이 채신머리 없다는 얘기까지 들어가면서도 정말 수평적으로 문화 자체를 권위주의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하고 비교를 하니까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비교가 돼요.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하다 이런 비판을 많이 들었죠. 왜냐하면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너무너무 신중한 분이셨거든요. 주도 면밀하고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하고 이랬던 분이었는데 그 후임 대통령은 막 하는 것 같거든. 막. 그게 대통령 같지 않은 거예요. 민생도 그렇습니다. 민생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만드셨어요. 우리나라에서 길거리에서 엎드려서 구걸하는 사람이 그때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언제 없어졌냐? 김대중 대통령께서 경제관료들이 엄청 반대하는 데에도
두 번이나 담화를 발표하면서 밀어붙인 게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그 국민건강보험 일원화 통합. 그때도 뭐 엄청나게 의약분업, 의사들 그때도 데모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큼직큼직한 것들을 하셨죠. 이제 노 대통령은 사회보험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 도입했죠. 기초연금 도입했죠. 이렇게 해서 그걸 훨씬 더 밀고 갔어요. 세부적인 대로. 그 다음에 국가균형발전, 이거 김대중 대통령이 못 하셨던 거예요. 이거 생각도 못 했어요. 이거를 수도 옮겨, 그래갖고 막 정권으로 행정수도 옮긴다. 국가 공공기관들 막 수백 개를 다 뜯어가지고 각 지역으로 보내버리고, 무안에도 왔잖아요. 공기업들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이런 것들을 하셨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그것까지 하실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심화시킨 거죠.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것도 정말 진보 진영에서 어마어마하게 반대했지만, 이거는 어차피 하게 될 거 차라리 선제적으로 해서 승부를 보자, 거기서. 이렇게 해서 밀고 나갔습니다. 그때 뭐 한미 FTA 하면 나라 망한다 그랬지만 안 망했습니다. 그죠? 이게 도드라지는 게 많았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에 비해서. 왜냐? 그 전에 깔아놨거든.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깔아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 고도를 높여놓은 그 조건에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저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다음 한반도 평화도 이제 그대로 이어갔죠. 그 대신에 차이는 뭐냐? 노무현 대통령은 통일 얘기를 일치 안 했습니다. 통일 얘기는 괜히 해봤자 시끄럽기만 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 이상으로 뭐 아이디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괜히 말해봐야 시끄럽기만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국가연합이나 이런 게 되려면 서로 간에 이제는 좀 교감이 잘 이루어지고 장사도 서로 많이 하고 이익이 된다는 판단이 서야 글로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남북 공존, 교류, 경제협력, 이걸 더 진전시키자, 이렇게 해서 갔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계속 미군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북한은 겁내하잖아요.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쳐들어온다. 우리가 가지고 올게. 그래서 저 달라 그랬잖아요. 아직도 못 가져왔습니다. 후임자들이 자꾸 미뤄가지고요. 무슨 너무 자주독립국가가 전쟁할 때 군사지휘권을 남한테 맡기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거 가지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우리 노 대통령이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여하튼 이런 것 때문에 뾰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봉우리예요. 막 기암괴석도 있고 막 낙낙장성도 서 있고 막 올라가면 막 비오도 좋고 이런 봉우리 비슷해요. 그 밑에 그 봉우리를 받치고 있는 산맥은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게 여론조사에서 그래서 노 대통령이 1등, 김대중 대통령이 3등이에요. 그게 민심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오래 사시고 이제 돌아가신 반면 노 대통령은 너무 일찍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마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하여튼 두 분 관계는 산맥과 봉우리의 관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캐릭터 비교만 잠깐 하고 제 이제 말씀을 마치고 저한테 황지우 선생님이 좀 물어보실 게 있거든요. 그 가지고 둘이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상은 이미 말씀드려서 위상은 산맥, 한국 현대사의 산맥과 봉우리 이런 관계라고 보고요. 성격은 되게 달라요. 김대중 대통령님은 고초를 너무 많이 겪었어요. 살면서 막 죽을 뻔한 적도 많고요. 막 납치도 당하시고요. 감옥도 여러 번 가시고 연금도 가택연금 엄청 당하시고 또 뭐 그런 지역 차별에도 굉장히 시달리시고 사상적으로 빨갱이라고 공격도 엄청 받았고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인의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 있어야 된다. 지도자는, 정치인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문제의식은 날카롭게 가지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러 할 때에는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해라. 그런 게 정치 철학이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서생의 문제의식 30%에 상인의 현실 감각 70%좀 되는 분이셨어요. 너무너무 현실적이셨어요. 해서 안 될 것 같은 거는 잘 안 하셨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정반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낭만주의, 로맨틱해요. 뭐 하다가 안 되면 죽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물론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주장에는 논리적으로는 완전 수긍하셨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그 모시면서 보조하면서 대통령님, 안 될 일은 말씀도 하지 말고요, 될 일만 하세요, 될 일만,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래도 그 문제가 있다는 건 말은 해놔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새 와서 이런저런 현안 문제가 나와서 이거 관련된 의혹이 있나 없나, 그래서 노무현 재단에서 의혹을 찾아보면 다 있어요. 다 만능짜리 나와요. 거기에 무슨 문제든 영상을 뒤지면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결 못 하더라도 이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말은 해놔야 돼, 이 주의셨거든요. 검사들하고 뭐 맞짱 토론을 한 것도 그렇고 뭐 여당이 그때 151석을 했는데 보궐선거에서 2개 져가지고 149대니까 바로 막 대연정 이런 얘기 하시고, 그죠? 그다음에 뭐 이거 대통령 중임제 하자, 그러니까 내 임기 1년 줄일게, 2년 주기로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하도록 원포인트 개헌안 내니까 거둬주십시오 하면 다음 국회에 우리가 할게요 라고 여야가 합의해서 해놓고 거둬들이니까 안 했잖아요. 요새 그 얘기 나오더라. 지금 대통령 임기 1년만 줄이면, 그죠?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하고 2년 주기로 된다고, 4년 중임제로 바꾸고. 조국 대표가 그 얘기 했죠. 그리고 이제 부칙조항 만들어서 지금 현재 대통령 1년 줄이니까 한 번 더 출마할 수 있게 해줄게. 대박이죠, 그렇게 하면. 네,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로맨틱한 분이셨어요. 정말 욕심이 많은 분이었고요. 뭐든지 어떤 문제가 보이면 일단 부딪히고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한 일이 되게 많았죠. 네. 김대중 대통령보다 욕심이 훨씬 많은 분이셨어요. 그런 성격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훨씬 더 삶의 드라마는 김대중 대통령이 훨씬 많은 분이었는데, 이상하게 도 대통령이 더 드라마틱한 분으로 느껴져요. 그분은 감옥도 한 달밖에 안 살아봤어요. 87년도에 울산 현대중공업 이석규 열사 그 장례식장 가서 이거 하셨다가 장례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2번 기각됐는데 3번째 청구해서 구속이 됐잖아요. 한 달밖에 안 살았어요, 쇼타임으로. 그러면 뭐 고생했다고 해봐야 부산에서 여러 번 떨어진 거, 그 정도지 납치당해서 죽을 뻔했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더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분으로 기억해요. 왜냐? 시끄러웠거든. 그럼 뭐 싸움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그리고 또 최근에 대통령을 하셨고,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은 영상이 별로 없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 인터넷을 깔아놓은 바람에 노무현 대통령은 영상과 자료가 엄청 많아 또. 그러니까 유튜브 들어가면 지금도 영상이 엄청 많아요. 살아계신 분 같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착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어떤 감정을 사람들이 느끼냐 하면, 김대중 대통령은 가까이 하기에는 좀 너무 먼 분이세요. 존경의 대상이에요. 이렇게 너무 큰 분이세요. 백두대간을 맨날 탐사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백두대간 한번 가려면 일주일은 잡아야 돼. 함부로 못 올라가요. 근데 봉우리는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 있잖아요, 한 봉우리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되게 애착이 가는 사람이에요. 만져도 될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동상이 있으면 김대중 대통령 동상 가서 옷깃을 여미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될 동상이고요, 노무현 대통령 동상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만져보고 싶은, 만져도 괜찮을 것 같은. 김대중 대통령님 동상은 가서 만지면 안 될 것 같아, 왠지. 이게 존경이라는 감정과 사랑이라는 감정은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존경의 대상이 될 만한 분이고 삶이 그렇고 그분의 정치 스타일이 그랬고 그분의 철학과 사상이 그랬고 그분의 캐릭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가서 비비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가서 막 비벼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것이 다 모여서 우리가 떠올리는 감정이 좀 다르다, 두 분이. 그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좀 생각보다 오래 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한국문단에서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 딱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강연할 때 50분이면 50분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전할 말을 다 마친 분인데요. 이어령 선생이란 분이 그랬습니다. 대부분 문인들은 말은 잘 못하고 글만 잘 쓰게 마련인데 아마도 이어령 선생 이후 글도 잘 쓰면서 말도 잘하는 단 하나의 작가가 나왔는데 우리 유시민 선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과찬의 말씀은? 정확하게 30분 지켰어요? 아니요, 그랬죠? 제가 훨씬 더 오래 했죠. 네? 네. 더 오래 해도 좋겠죠? 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아까 이제 우리 위대한 두 대통령의 뭐 성격 이런 걸 이야기하셨는데 영화 길이의 김대중, 예. 그 다음에 노무현을 모델로 한 변호인, 이 두 작품이 아마 인간 김대중, 인간 노무현을 이해하는데 접근한 데 있어서 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유 선생은 길이의 김대중 그 영화에서 제일 재밌게 본 장면 한두 개, 두세 개. 한 개만 할게요. 길이의 김대중. 이제 저보다 보통 영화관에 가면 요즘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관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영화관에 되게 젊은 사람이 많은데 그 영화는 저보다 연세 더 드신 관객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화 끝나고 나서 이렇게 우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디서 봤어요? 저는 이제 그 고속터미널 그 신세계백화점 거기 서울에서? 있는 영화관에서 큰 스크린 있는 데서 봤는데요. 제가 제일 재밌게 본 대목은 이호 여사님이 감옥에 오셔가지고 저기 뭐 안기부에서 미국으로 망명제의 가라는데 막 안 간다고 처음에 막 그러셔요. 설득해서 이제 결국 가시는 걸로 됐는데 안 간다고 한 이유가 너무 재밌었어요. 오케이. 거기 가서 뭐 먹고 살아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너무 재밌잖아요. Exactly. 거기 가서 뭘 먹고 사냐고. 그러니까 저분은 진짜 특이한 분이다. 재밌었어요. 네. 저도 제일 재밌게 본 장면이 그 장면이거든요. 그래요? 이제 망명제의를 이호 여사가 전해주니까 그때 머리 빡빡 깎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수의를 입은 채로 정말 심각한 얼굴로 미국 가면 우리 가족들 뭐 먹고 살아? 홍일이하고 홍어 보면 어떻게 사냐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오히려 인간 김대중의 모습이 아주 절절하게 전달되면서 훨씬 신뢰감에 가더라고. 아까 우리가 김대중을 존경의 대상으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감히 가까이 범부들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위인으로만 알고 있는데 실제 김대중의 진면목이랄까 그런 장면에서 훨씬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네. 또 그거 제일 재밌었고요. 나머지는 좀 슬펐어요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렇게 언론
칼럼 같은 거 쓰면서 사실 뭐 제가 김대중 대통령 비판했다고 해서 지금도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제가 이제 매주 칼럼을 썼는데 몇 년도였어요? 그거 한 5년 전에요. 근데 그때 제가 동아일보의 칼럼을 연재할 때였는데 매주 칼럼을 썼는데 정치 칼럼을 쓰면 10번을 쓰면 한 8번은 정부 편을 들었고 한 2번 정도는 좀 깠어요. 깠는데 사람들은 그 깐 것만 기억해. 근데 그때 국민의 정부 시절이에요? 국민의 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있었어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인 김대중, 인간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제가 이해하는 범위에서 이제 지지하거나 비판하거나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큰 산맥 같은 분이라고, 산맥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지리산 정도는 되는 분이시라고요. 근데 나 지리산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지리산만 해도 좀 사람들이 웃을 거예요. 네가 지리산을 몇 번 갔다고 알아? 라고 말하겠죠. 내가 백두대간 알아. 너 백두대간 어디 가봤는데? 이렇게 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한 40살 됐을 때 제가 김대중이라는 대통령, 정치인, 어떤 인간을 이해하는 범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점에서는 그 범위에서 칼럼을 썼던 거고, 지금은 이제 저도 나이를 더 먹었고 세상도 좀 더 살아봤고 그동안에 정치도 좀 해봤고 실제로 국가를 운영할 때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조금 봤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이해하는 각도가 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너 25년 전하고 지금하고 말이 왜 그렇게 달라? 이러면 아니 말이 다른 게 아니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라고 저는 말을 하죠. 생각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인성이 변했어. 우리 유 작가를 이제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재승지사다 이제 이런 인상이 강했는데 근자에 올수록 이 생각도 깊어지고 독서량도 더 넓어지고 요즘은 또 과학까지 읽어가지고 말이야. 뭐 침팬지, 알파 침팬지 이런 진화 생물학에 또 꽂히고. 여북 답답하면 그것까지 공부하겠어요? 아니 어떤 대통령이 뭐 정치학 이론이나 이런 걸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 그때는 생물학과 과학에 의지해서라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이전에 이제 설전 같은 데에서 이제 농객으로 나왔을 때의 유시민의 그 인품의 크기, 높이하고 근자의 알릴레오 그 유튜브인가? 거기서 듣게 되는 유시민 사이에는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인품의 격차가 느껴져요. 그게 아니고 기운이 떨어져 가지고요. 옛날처럼 쌈질을 못 하겠더라고. 예. 근데 어떨 때는 싸우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뉴스를 보고 있으면 불끈불끈합니다 요새. 저는 그 기리의 김대중에서 눈여겨보여지는 게 그 망월묘역 방문하면서 아주 주체할 수 없이 통곡하잖아요. 아마 그 장면에 관객들의 이제 누선이 많이 이렇게 자극이 된 것 같은데. 그것도 그거지만 저는 사실은 그 관련해서는 망월동 가실 때 장면은 중간중간 기차가 서잖아요. 이제 그 지금 익산에도 서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기차가 중간중간 서면서 오는데 역 플랫폼에 기차가 설 때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손팻말 같은 거 스케치북 같은데 뭐 써가지고 창밖으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좀 눈물 나더라고요 보면서. 그 마음이 이렇게 약간 마음이 전해오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 통곡의 장면은 주체할 수 없이 터져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목 김대중의 물론 숱한 역경을 통과해오는 삶의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가슴속 깊이에는 큰 울음이 내장되어 있지 않은가, 눈물이 내장된 인간으로 보였고요. 이제 그게 마지막 목격된 게 우리 노무현 대통령 연결식 때, 그때 그 여사님 다가오니까 휠체어여서 그때도 정말 참을 수 없게 주체할 수 없이 안에서 터져 나오는 이제 오열을 보면서 내 몸에 반이 떨어져 나간 것 같다 했을 때에 이 김대중과 노무현 두 대통령 사이에는 이런 그 정신의 혈육이라고 그럴까? 혈육적인 관계가 아니었는가? 아까 그 시대 정신을 서로 공유하고 대물림하는 데 있어서 그거 김대중 대통령님한테는 노무현 대통령이 효자 양자 비슷한데 효자인 양자 있죠. 약간 저는 그런 관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때 이회창 씨가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2002년도예요.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김대중 대통령한테는 되게 효자였지 않나? 물론 가끔 뭐 대북 송금 특검법 거부권 행사 안 한 거나 이런 거 관련해서 속썩인 면도 없지는 않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약간 효자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는 생각하기에. 예, 그런 아까 그 두 분에 대한 비유가 참 유의미하고 눈에 띄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큰 높이의 산맥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은 그 위에 눈길을 끄는 봉우리처럼 솟아있다. 아주 그 좋은 은유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우연찮게 뜬금없이 한명숙 총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총리 공간에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식사를 나누는데 가보니까 이제 이창동이하고 박재동이하고 저하고 셋만 딱 부르셨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이른바 진보 진영이 계속 노무현 대통령 공격하고 비판하니까 이제 일종의 심리 경호랄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부드러운 우리 이제 문화계쪽 세 사람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정말 그렇게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4시간 이상 있어보기는 저로서는 처음이었는데 뭐 대체로 저희는 듣기만 했죠. 대통령 혼자 4시간을 거의 이야기했어요. 세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제 뇌리에 각인되어 있는 것은 그거였어요. 아까 그 말씀하고도 결부되는 것 같은데 당신이 참여정부를 이끄는데 뭐 좀 새로 하려고 그러면 다 이미 DJ가 김대중 대통령이 다 해놔버렸다. 자기가 새롭게 뭐 하나 더 얹힐 데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현재 대통령이 우리 같은 딴따라들 모아놓고 그런 말씀하기가 어려운 고백이죠. 굉장히 솔직하신 분, 위험할 정도로 좀 솔직하셨던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실제로 새로운 건 없어요. 저 참여정부 때 내각에서 일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꼈는데 저도 그냥 계속 얹어가는 거예요. 그 위에. 그러니까 그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첫 정권 교체였고 첫 진보 정부였고 정조대왕 이후로 처음이잖아요. 진보 정부가 정조대왕이 1801년에 돌아가셨다고요. 예?
순조가 즉위한 게 1801년인가 그럴 거야. 아마 1801년도에 정조가 승하하셨는데 1801년, 그 뒤로 진보 정부가 처음 들어선 게 1998년도입니다. 네, 그게 몇 년이에요 도대체. 그 긴 기간 만에 처음으로 진보 정부가 들었었고, 그러니까 열심히 했지만 방향도 올바로 잡았지만 그렇게 많이 진도를 못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민 참여정부 들어와서 노무현 대통령이 하시는데 하다 보니까 트랙이 이미 깔려 있잖아요. 진도를 나가야 되는 거지 새로운 트랙을 설치할 건 없었어요.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고요. 앞으로 민주당의 누가 대통령이 되어서 정부를 구성하더라도 저 트랙 위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달라진 상황에서 좀 더 새로운 방식, 좀 더 효과적인 수단, 국민들의 이해를 더 많이 받으면서 좀 더 힘있게 그렇게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 시대 정신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50년은 더 새로운 게 안 생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보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뭐 대통령이 되실 분이 혹시 이거 나중에 영상 보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뭐 딴 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저걸 잘하시오.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미 설계되어 있는 트랙 위에 저는 이 노무현 대통령의 성과, 업적 또는 유산 가운데 다시 평가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재검토, 성찰해야 할 게 국토 균형 발전, 이 정책 트랙은 특히 지방 소멸, 인구 절벽을 목전에 댄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업적 중에 뭐 권위주의 타파, 권력 내려놓기, 이른바 빅4라고 하는 국가기관의 권력을 내려놓는 거에 잇대어서 제가 그 시절에 이제 한해종이라는 작은 문광부의 직속 기관인데 거기 이제 행정일을 맡았을 때 몸으로 확인되고 느꼈던 거는 그 전에는 이 행정이라든가 국가 운영이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밑으로 다 내려왔잖아요. 근데 당시에 제가 총장 업무 수행할 때는 완전히 버텀업이었어요. 우리가 거의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만큼 자유를 줬어. 이게 이제 한해종이 설립 20년 만에 세계적인 명문 예술 대학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게 이제 대학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여러 부문이 각자의 자율성을 이렇게 고조시켰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그때 제가 딱 느낀 것은 이제 우리 사회에 관절이 돌아가는구나. 이 탑다운 방식의 사회, 이른바 독재는 관절이 안 돌아가잖아요. 윗대가리, 영수만 있고 나머지가 다 이렇게 굳어 있는 그런 사회인데, 제가 요즘 이제 나이 들고 이제 또 현실이 지금 암담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한때 전성기를 살았지. 뭐 유 작가한테 전성기 뭐예요? 요즘이 전성기 같아요. 그럴 리가 있나? 정말 내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폭발했던
그런 전성기. 저는 2003 월드컵 그 서울시역 광장에서의 예. 2002년 월드컵 때요. 예. 그 광분 이런 게 그때가 2003이었죠? 2002년 월드컵. 2002년이니까. 예. 네.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예. 그런 그 어떤 삶의 정점을 한번 만끽했다. 그런 걸로 이제 위로를 받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좋은 지도자를 우리가 만들어냄으로써 이제 나라 전체에 이렇게 가파가 이렇게 급상승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제 질문 이제 플로어 질문을 예, 좀 몇 번이라도 이야기하지거나 예, 몇 번이라도 좀 네. 예. 뭐 예. 제가 지명할까요? 예, 맨 앞줄에 여성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마이크 좀 아니요, 왜 그걸 주세요? 밑에 누가 있을걸요? 예, 예. 그 정문정 작가님 책에서 유시민 작가님께서 말씀을 잘하시는 이유가 배운 게 많아서 그렇다고 이제 하셨는데, 대학생들도 어떻게 발표를 하거나 뭐 강연을 좀 나갈 때 말을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대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뭐 영상이나 책이 있으실까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십시오. 예. 그리고 그 이제 말이 원래 근본이죠. 말이 근본이고요. 말이 먼저 생겼고요. 말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고 문자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말로 이렇게 라이브로 뭘 하는 거는 초고를 발표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글쓰기로 치면 보통 글을 발표하면 초고를 쓰고 엄청 다듬어서 내는데, 초고를 써서 그냥 출판을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말을 하는 건 라이브로. 그러니까 되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평소에 생각을 잘 정리해 놓지 않으면 이렇게 말이 바로 정확하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이제 그래서 말을 잘 하려면 평소에 생각을 잘 정리를 하는 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보면 문장 하나를 딱 마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습관, 그런 게 우선 중요합니다. 되게 한 문장을 맺지 못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고 그 문장도 못 맺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고 이런 사람은 평소에 생각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몹시 걱정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말하기의 재능은 별도로 있는 것 같아요. 말을 잘하려면 아는 게 많아야 한다. 지식이 풍부해야 한다. 뭐 아까 그런 말씀했죠. 저는 굉장히 지식이 풍부하거든요. 저는 지식 과잉입니다. 오히려 그게 많아가지고 말을 버벅거리고 그래요. 근데 방금 우리 유시민 선생이 잘 지적했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친구하고 또 가능하면 같은 전공이나 뭐 논쟁을 일으킬 만큼 라이벌이 되는 친구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라. 대화를 많이 해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데 이미 내가 오래전부터
마치 그것을 다 알고 있거나 생각을 해놨던 것처럼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게 안 나와요. 해봐야 늘어요. 네. 예. In doing. 실제로 이야기를 막 말이 되든 안 되든 하는 거. 이때 아이디어나 개념이나 착상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라이벌 관계에 있는 친구하고. 근데 야, 내가 이런 멋진 생각을 갖고 있었어? 해냈어? 했던 그 문장을 글로 써보면 또 내가 말로 했던 생각이 얼마나 엉성했던가 하는 게 또 막 드러나요. 그래서 더 좋은 생각, 정확한 생각은 이 일종의 그 리튼 폼으로 글의 형태로 이렇게 써봐야 정확해진다. 예. 그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글로 써보고 글로 써보면 말로 했을 때는 그럴듯하게 넘어갔는데 실제로 써보면 전후의 모순이 발견되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세요. 그 피트니스에 PT 받아보신 분들은 알 텐데 트레이너한테 물어봐요. 푸시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푸시업을 잘하고 싶으면 푸시업을 하세요. 풀업을 하고 싶으면 풀업을 하세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의 근육도 그렇고 정신의 근육도 그렇고 실제 그것을 해야지만 느는 거니까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질문. 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저쪽 끝으로 가겠습니다. 안경 끼신 분, 손 드신 분. 네.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정규재 농객님께서 과거에 TK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뽑은 사람을 뽑게 하고 이 더불어민주당은 저희 호남에서 부르는 사람으로 대통령 후보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만약에 호남에서 우리 작가님을 다시 정계로 복귀를 원하면은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아, 예. 그 정규재 씨를 보고 있으면 요즘 그런 분들이 몇 분 보이는데요. 정규재 씨는 경제신문에서 오랫동안 몸담았던 언론인 출신이죠. 그리고 펜앤마이크라고 극우 성향의 이제 인터넷 언론 운영했던 분이세요. 거기 대표였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당해서 직무정지돼 있을 때 유일하게 인터뷰한 게 정규재 TV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언론이 난리가 났죠. 우리를 조중동을 다 제끼고 일개 유튜버하고 단독 인터뷰를 하다니 이래서 덮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을.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정확히 제가 옮기면 이런 거예요. 대구와 광주의 차이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또 민주당과 국힘당의 차이를 대구는 국힘당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한다. 대구는 국힘당에서 결정해서 시키면 시키는 걸 다 한다. 민주당은 광주가 결정해서 시키면 다 한다. 민주당이 정확히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하고 광주, 그러니까 광주와 민주당의 관계, 대구와 국힘당의 관계는 완전 다르다. 그 광주가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정규재 씨가. 국민 주권의 원리에 입각해서 보면 자기의 근거지가 되고 있는 지역의 민심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정당이 그 민심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정당이 결정하고 민심이 거기를 따라다니는 건 비정상적인 거다. 그런 말씀이세요. 저는 그 전폭적으로 동의하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오늘 끝나고 사인도 못 하고 빨리 기차 타고 집에 가야 돼요. 월말까지 원고를 줘야 되기 때문에. 원래 제가 5월 말에 책을 내려고 그랬어요. 22대 국회 개원일에 맞추어서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책을 원래 그날 내려고 그랬는데 개원 협상이 잘 안 돼서 좀 늦춰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럼 좀 보완을 하자.
그렇게 해서 5월 31일까지 원고를 주기로 했어요, 출판사에.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작업을 엄청 노예 노동을 하고 있어서 이제 오늘도 사인도 못하고 가게 되는데 핵심이 그거예요. 핵심이 국힘당과 민주당의 차이. 이번에 광주에서 후보 경선을 보면 민영배 의원 하나만 붙여놨고 나머지를 다 아웃시켰습니다.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4년 전 총선은 여당 후보를 뽑았잖아요. 여당은 여러 자원이 필요하죠.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뭔가 좀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일을 좀 할 사람을 필요로 하죠, 여당은. 근데 지금 야당이잖아요. 고장난 차 끌고 갈. 띠용띠용띠용 하면서 빨리 출동하고 강력한 힘으로 고장차를 수습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일 언론에서 욕 얻어먹으면서 쌈질했던 민영배 의원만 붙여놓고 나머지를 다 아웃시켜버렸네. 이게 광주 민심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아, 이렇구나. 그런 거고요. 지금 그러면 민주당에서 벌어진 일 중에 하나 2만 명이 탈당 신청을 했다는데 추미애 씨를 안 뽑고 국회의장으로 우원식 의원을 뽑았다고. 제가 친하기로 치면 우원식 의원이 저하고 훨씬 친해요. 저하고 평화민주당 입당 동기이기 때문에 87년 말에요. 근데 국회의장을 그러면 왜 추미애 당선자를 국회의장 뽑아라는 여론이 이렇게 압도적이었냐? 이제 지금 사람들은 민심이 그런데 왜 민심과 다르게 국회의원들이 뽑았냐? 그것 때문에 화가 났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고요. 민심이 왜 그랬냐를 봐야 돼요. 추미애 씨가 뭐길래 압도적으로 그렇게,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0% 이상 추미애 씨를 국회의장 뽑아라고 왜 했냐 이거예요. 추미애 씨가 뭐 해준 게 있다고. 사람들은 보고 싶은 거예요. 투샷을. 추미애 국회의장이 높은 데 이렇게 앉아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러 와서 의장한테 인사하고 가서 하고 있는데 추미애 국회의장이 뒤에서 이런 눈초리로 보고 있는 이 투샷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미애 의원도 저는 뭐 잘 알지만 우원식 추미애 의원님한테는 뭐 장관님 하든가 의원님 하든가 이러지만 우원식 의원을 만나면 형이라 그러거든요. 제가 원식이 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훨씬 가까워요. 근데 제가 국회의원이었으면 추미애 뽑았어요. 왜냐? 사람들이 원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지지자가 원하는 걸 해줘야지. 추미애가 해도 되고 우원식이 해도 돼요. 누가 국회의원 의장 하나 차이 없어. 실제로 하는 역할은 차이 없어요. 두 사람 다 잘해요. 누구 뽑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잖아. 그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경청해 줘야죠. 대통령 보고 맨날 민심을 왜 듣지 않느냐고 야단치잖아 자기들이. 지는 왜 안 듣는데? 라고 당원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런 거고, 호남 민심이 저를 정치에 복귀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호남 민심이 그렇다 해도 아무 상관 안 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냥 의견이 그렇다는 거 알게요. 그렇지만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죠. 이렇게 하고요. 제가 민주당 당원인 경우보다 민주당 당원이 아니면서 하는 게 민주당에 더 도움됩니다. 저는 그렇게. 네, 작가님 오늘 바쁜 일정 때문에 먼저 올라가셔야 돼서 부득이하게 시간이 참 야속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안 그러면 여기서 놀다 가는데 저 진짜 책 내야 돼요. 네, 시대의 지성과 인문학을 만나다 오늘 수고하신 시인님과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내 말씀. 유 작가 책 탈고를 앞두고 이렇게 목포까지 또 봉화까지 포기하면서 목포까지 와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금피를 빌며 다시 한번 유 작가께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